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철강 및 에너지 서비스 기업이죠. 테나리스의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 내용입니다. 테나리스의 현재 상황, 또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특히 요즘 중요한 에너지 시장이나 관세 같은 변수들, 그 영향까지 핵심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실적, 시장이 꽤 어려웠는데도 순차적으로는 매출이 늘고, 뭐랄까, 현금 흐름이 아직 탄탄했다는 점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아, 그렇죠. 어려운 와중에 선방했다 이런 느낌인데요. 구체적으로 1분기 성적표 숫자로 좀 볼까요? 매출이 29억 달러, 작년 동기보다는 좀 줄었네요. 네, 15% 정도 줄었죠. 근데 이건 전년 동기 비교고요. 직전 분기, 그러니까 작년 4분기보다는 3% 늘었어요. 캐나다 쪽 계절적인 요인이 있었고, 미국 육상 물량도 좀 받쳐줬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평균 판매 단가, ASP는 좀 떨어졌다고요? 맞아요. 전분기 대비해서 한 5% 정도 하락했는데 이게 주로 멕시코나 사우디 같은 데서 고가 OCTG 제품 판매가 좀 줄고 또 해상 프로젝트용 라인 파이프 판매도 감소한 영향이거든요. 제품 믹스가 좀 안 좋아진 거죠. 단가는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BITDA, 그러니까 이익 지표는 전분기보다 6% 늘었다.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물량이 늘면서 공장 가동률 같은 게 올라가니까 고정비 부담이 좀 줄어든 효과입니다. 그래서 EBITDA 마진율도 24%로 약간 개선됐어요. 아, 물량 효과군요. 네. 근데 진짜 주목할 건 현금 흐름이에요. 영업활동으로 8억 2천만 달러 정도 벌었고 설비 투자는 1억 7천만 달러 정도 썼거든요. 와, 그럼 잉여 현금 흐름이 6억 달러가 넘네요. 그렇죠. 6억 4,700만 달러. 분기 중에 자사주 매입도 2억 달러 넘게 했는데 순현금 보유액은 오히려 작년 말 36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더 늘었어요. 이야, 현금이 정말 탄탄하네요. 이 돈이 그냥 쌓여있는 건 아닐 텐데요. 당연하죠. 이 40억 달러 순현금은 앞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경쟁사들이 주저할 때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이죠.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 바카 무에르타 쉐일 같은 데 투자를 늘린다거나요. 아, 그게 바로 경쟁력이군요. 그럼 그 현금을 바탕으로 실제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북미 쪽부터 좀 볼까요? 리그 다이렉트라는 말이 자주 나오던데요. 네, 그게 테나리스의 핵심 전력 중 하나인데 시추 현장에 직접 파이프를 공급하고 관련 서비스까지 묶어서 제공하는 모델이거든요. 이걸 캐나다에서 강화해서 이번 분기에 OCTG 출하량 기록을 세웠고요. 오, 기록가죠? 네, 미국에서도 이 리그 다이렉트 프로그램 범위를 계속 넓히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바카 무에르타 투자 확대도 아까 말씀드린 그 탄탄한 재무 덕분이고요. 새로운 파이프라인 물량 공급도 시작했고요. 그렇군요. 그럼 해상, 옵쇼어 쪽은 어떤가요? 거기는 좀 길게 보는 사업이잖아요. 유가 변동성에도 좀 덜 민감할 것 같고. 맞습니다. 해상 프로젝트는 보통 계약 기간이 길고 규모가 커서 단기 유가 변동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죠. 지금 서아프리카, 호주, 미국 심해 등등 전 세계적으로 수주 잔고가 아주 튼튼해요. 미국 심해 쪽은 특히 기술력이 중요할 텐데요. 적 성과죠. 2020년 이후에 또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 투자 결정, IPID도 기대하고 있고요. 중동 쪽은 어떤가요? 거기도 큰 시장이죠? 네, 중동은 주로 국영 석유 회사 NOC들이 고객인데 이 회사들은 장기 계획에 따라 움직이니까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ADN오크하고 맺은 장기 계약 덕분에 이번 분기에 출하량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와, 전반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그런데도 경영진은 불확실성을 많이 얘기했다면서요. 미지의 영역 이런 표현까지 썼다고요. 맞아요. 그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나 거시경제 둔화 우려 때문이죠. 석유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도 있고요.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발표한 것도 유가에는 좀 부담이고요. 특히 유가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근처나 그 밑으로 계속 머문다면 단기 대응이 빠른 북미 쉐일, 특히 미국 쪽 석유 시추 활동은 좀 둔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 그럼 당장 2분기 이후 전망은 좀 불투명하겠네요. 단기적으로 2분기는 1분기랑 비슷하거나 조금 나을 걸로 보고 있어요. 수주 잔고가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 저유가 상황이 길어진다면 그 영향은 아마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특히 미국 쉐일 쪽이요. 다른 지역은 좀 괜찮을까요? 상대적으로 가스 비중이 높은 캐나다나 아까 말씀드린 해상, 중동 같은 장기 프로젝트 중심 지역은 그래도 좀 버텨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232조 관세 문제도 있었죠. 이것도 부담일 텐데요. 네, 분기당 한 7천만 달러 정도 추가 비용이 예상되는데 회사 측에서는 이걸 미국 내 판매 가격 인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죠. 수입 물량 조절도 신경 써야 할 거고요.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미국 사업부 사장도 새로 임명했다고요? 네, 기에르모 모레노라는 분이 새로 왔는데 앞으로 북미 시장 전략에 어떤 변화를 줄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주 환원책, 자사주 매입 이야기도 있었죠. 네, 기존에 진행하던 프로그램은 끝났고요. 5월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최대 10% 지분까지 매입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또 매입하는 건가요? 그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승인을 받아두고 실제 매입 여부나 규모는 새로운 이사회에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할 거라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테나리스 1분기 실적을 보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순차적 매출 성장과 특히 아주 견조한 현금 흐름을 보여줬네요. 해상이나 중동 쪽 사업은 꽤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유가 하락 가능성이나 전반적인 경제 불확실성은 하반기, 특히 북미 셰일 사업에는 좀 부담 요인인 것 같아요. 관세 영향은 관리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지만 전체적인 시장 활동 둔화 가능성에는 대비하는 모습이고요. 결국 그 탄탄한 재무 상태, 그리고 릭다이렉트 모델이나 해상 부문의 경쟁력이 얼마나 방어막이 되어줄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테나리스 이야기를 들어보니 단기 변동성이 큰 셰일 시장과 또 장기적인 호흡이 필요한 해상, 중동 시장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에너지 공급망 기업의 고민이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앞으로 에너지 투자의 무게중심은 어디로 이동할까요? 그리고 테나리스 같은 기업들은 이렇게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다양한 시장 사이클에 어떻게 현명하게 적응해 나가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